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구칠 장군과 늙은 농부의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섬을 빼앗고 가시나무에 둘러싸인 성 안에서 호위호식하는 도적대들을 두고 나라에서는 도적을 물리칠 계교를 찾아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늙은 농부가 방도를 찾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있는 구칠 장군을 빗대어 미련한 놈이라고 비웃는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 그곳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온 지혜를 발휘하지요. 이야기 속 농부의 말 중에 싸움은 활이나 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습니다. 배워서 얻은 지식 외에도 삶에서 얻은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구칠 장군과 늙은 농부의 지혜. 먼 옛날 우리나라 남쪽 땅에 큰 섬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느 해 봄에 남쪽에서 도적대들이 쳐들어와 이 섬을 빼앗아 버렸어요. 도적들은 섬 사람들의 재물과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성 안에 쌓아놓고 진탕 먹으며 호화롭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성 주위에 가시가 삐죽삐죽한 나무들을 빼곡히 둘러쳐서 섬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놓고 엄한 명령을 내렸답니다. 지금 남쪽에서 도적대들이 쳐들어와 섬을 차지하고 섬 사람들을 못살게 구니 그대들은 적을 물리칠 계교를 생각해내거라. 만일 한 달 안으로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모두 사형에 처하겠노라. 예, 꼭 한 달 안으로 생각해서 아뢰겠습니다. 그날부터 신하들은 머리를 싸쥐고 어떻게 하면 성에 틀어박힌 도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20날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그럴듯한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였지요. 원래 이 성은 성벽이 높은 데다 도적들이 가시나무까지 빼곡히 둘러 심었으니 비상한 재주가 없으면 도저히 성 안으로 쳐들어갈 도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에는 뽐내기 좋아하는 구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칠이는 자기가 이 성을 쳐서 왕을 놀라게 해보리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먼저 성에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쪽으로 떠났답니다. 성 가까이에 이른 구칠이는 성이 멀찌감치 바라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구칠이가 올라서 있는 언덕 밑에서 한 늙은이가 밭을 갈고 있었지요. 구칠이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득 귓결에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이랴, 이놈의 소야, 조구칠이보다도 더 미련한 놈의 짐승 같으니라고. 이 소리를 듣자 구칠이는 성이 잔뜩 나서 늙은이한테로 다가가서 따졌답니다. 영감, 무엇이 어쨌다고? 구칠이보다 더 미련하다고? 그래, 영감 생각에는 구칠 장군이 소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러자 늙은이는 천연덕스럽게 구칠이를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그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구칠 장군이 왜 저 성을 못 치겠소? 구칠이는 더욱 성이 나서 소리쳤어요. 아니, 영감은 눈이 없소. 저기 저 가시나무가 보이지 않소. 아무리 날랜 장수라도 저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간단 말이오. 아,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까짓 것쯤이 문제가 되겠소이까? 늙은이는 이렇게 말한 뒤 구칠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만 갈았지요. 그럼 영감은 저 성을 쳐들어가서 도적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오. 그거야 물론입지요. 제게 그 병사만 있다면야. 이 말을 들은 구칠이는 늙은이에게 간청했어요. 영감님, 병사는 얼마든지 있으니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늙은이는 10달 뒤에 병사 99명을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구칠이는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하고 왕에게 돌아갔지요. 구칠이는 곧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뢰었어요. 제게 병사 99명만 붙여주시면 10달 뒤에 꼭 성을 쳐서 도적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왕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이튿날 구칠이는 늙은이가 사는 곳에 병사를 보내 늙은이가 무엇을 하는지 몰래 동정을 살피게 했답니다. 얼마 뒤에 병사들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늙은이는 요즘 하루 종일 종이에다가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에 병사들은 또다시 구칠이에게 보고를 했지요. 늙은이는 요새도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종이에 풀칠을 해서 종이 주머니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2달 내내 같은 보고였지요. 그런데 3달째 들어서자 병사들은 다른 보고를 했어요. 늙은이가 어제부터는 종이로 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자 구칠이는 한숨을 지었어요. 이 늙은이가 이제 망령이 났나? 그러나 어쨌든 약속한 날까지는 기다려야 했지요. 늙은이는 며칠 뒤에 동네 어린애들을 모아다 놓고 언덕에 올라가서 온종일 연을 띄우기 시작했답니다. 늙은이는 밤낮 사흘 동안을 이렇게 어린애들과 함께 지내었어요.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지요. 선들바람이 불어오고 밭에는 곡식이 누렇게 익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늙은이는 구칠 장군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 날마다 밭에 나가 가을거지만 하였답니다. 때로는 바다에 나가 고기도 잡았지요. 이렇게 하여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돌아왔어요. 어느덧 구칠 장군과 약속한 날이 다가왔지요. 구칠이는 애가 타서 병사를 더 보내 늙은이의 집을 잘 감시하게 했답니다. 그러고는 만일 이제 와서도 늙은이가 아무 일도 꾸미지 않고 그냥 있거든 당장 그놈을 붙들어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마지막으로 일러서 보내었어요. 그러나 늙은이는 여전히 집에 들어앉아 농사지을 준비만 서두르고 있었답니다. 병사들은 늙은이의 집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엄격하게 감시했어요. 그런데 10달이 거의 다 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늙은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성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흐뭇한 마음으로 바람도 제대로 부는군. 이제야 될 수 있지. 하고 중얼거리더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이때 길 옆에 숨어서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와락 달려들어 늙은이를 묶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늙은이는 허허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네들 덤비지 말게나. 이제는 거의 다 됐으니 빨리 가서 구칠 장군께 여쭙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병사들을 빨리 보내달라고 말일세. 병사들은 곧 구칠 장군에게 늙은이의 말을 전하였어요.
10달째 되는 마지막 날 병사 99명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어깨에 활을 메고 있었답니다. 또 어떤 병사들은 번쩍번쩍하는 칼과 뾰족한 창을 들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자 늙은이는 병사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일렀답니다. 젊은이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저 성으로 가서 도적을 물리치세. 내 뒤만 따라오게. 그러더니 늙은이는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내달렸지요. 병사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모두 뒤를 따랐답니다. 가시나무가 둘러져 있는 성벽 부근까지 다다르자 늙은이는 병사들을 멈춰 세우고 거기 남아서 좀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가장 약사 빠른 젊은 병사 10을 데리고 조심조심 가시나무 숲속으로 기어들어갔지요. 이윽고 가시나무 숲속 10군데에서 갑자기 불길이 확 치솟아 올랐답니다. 때마침 성 안쪽으로 불어오던 바람은 불길을 온 가시나무 숲에 번지게 했어요. 사방에서 붉은 불기둥이 치솟아 순식간에 성을 둘러쌌어요. 이때 늙은이는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지요. 백성들의 원한이 서린 성 안의 도적놈들을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잡아 죽이자. 병사들도 칼과 창을 번쩍 쳐들며 일제히 하늘 땅이 떠나가게 함성을 질렀답니다. 성 안에 틀어박혀 있던 도적들은 이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자고 있었지요. 아닌 밤중에 불벼락이 떨어지자 도적들은 깜짝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기만 할 뿐이었어요. 마치 도간에 든 쥐 같았지요. 늙은이가 지휘하는 병사들은 겁에 질려 갈팡질팡하는 도적들을 모조리 베어 넘겼어요. 그러나 도적의 우두머리만은 사로잡아 두었지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날이 훤히 밝기 시작했답니다. 이때 애만 태우던 구추리가 말을 타고 달려왔어요. 늙은이와 약속한 10달이 거의 가까워와도 도적을 물리칠 기미가 없자 뒤쫓아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와서 보니 성은 완전히 해방되어 있었어요. 구치리는 늙은이에게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 가시나무 성벽에 불을 질렀습니까? 늙은이는 허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병사들한테 가시나무 숲에 있는 무성한 풀에 불을 지르게 했소이다. 그랬더니 마침 바람이 성 안으로 불어와서 불길이 온 성을 둘러쌌지요. 영감, 허튼 소리 마시오. 가시나무 숲에 웬 풀이 있었단 말입니까? 거기에 풀이 있었다면 벌써 내가 불을 질렀을게요. 글쎄, 풀을 심어놨으니까 무성할 수밖에 없지요. 당신도 풀을 심었더라면 벌써 도적을 물리쳤을걸요. 늙은이는 일부러 비꼬아 말했어요. 그러나 구칠이는 몹시 성이 나서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영감이 어떻게 거기에 풀을 심었단 말인가? 도적들이 거기에는 개미 한 마리 훨씬 못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말이오. 그러나 늙은이는 여전히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하, 여보시오. 싸움은 활이나 칼만 가지고 안 되는 법이라오. 머리를 써야지. 내가 어떻게 이성을 쳤나 내 얘기를 좀 들어보구려. 당신도 내가 한 일을 모두 알 거요. 당신과 10달을 약속한 뒤 맨 처음 2달은
종이 봉지를 만들었소. 그 종이 봉지에 불씨를 가득가득 넣어서 연줄에 달아매 가지고 연을 띄웠더랬소. 그랬더니 연들이 가시나무에 걸려 봉지가 터지면서 그 속에 있던 풀씨들이 모두 바람에 날려 온통 숲속에 떨어졌소이다. 그 뒤 풀이 무성하게 자라더니 그만 숲속은 풀밭이 되고 말았다오. 그걸 기다려가지고 어제 저녁 성 안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기에 불을 질러 놓게 했소. 이래도 거짓말이라 하겠소. 한참 동안 늙은이의 말을 듣고 있던 구칠이는 그제야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러다가 구칠이는 갑자기 소리를 높여 그까짓 것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구먼 하고 콧방귀를 뀌었답니다. 이때 늙은이는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그렇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요. 그러니 그 도적을 칠 궁리도 못하고 나랏밥만 축내는 구칠이가 소같이 미련하단 말이 왜다. 그제야 조구칠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 늙은이가 사로잡은 도적의 두목을 데리고 왕한테로 돌아갔답니다. 한자로 쓴 고춧가루. 옛날 평안도 북창고을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고을원님 그리고 한다 하는 양반들이 삼복더위를 피해 고을 가운데 있는 정자 나무 아래에 모여들었지요. 한가한 그들은 심심풀이로 장기와 바둑을 두며 놀다가는 의례껏 하던 버릇대로 주안상을 차려다 놓고 지응이 도도하여 제가끔 글재주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때 보찜을 짊어지고 지나가던 장사꾼이 원 앞에 와서 아뢰는 말이 주안상을 차려놓으셨는데 소인이 아뢰옵기는 황송하오나 하도 분하기로 원님께 아뢰고자 찾아왔나이다 하고 말하였어요. 원님은 장사꾼을 괘씸하게 보았던 모양으로 무엇인고? 하고 물었지요. 예, 소인은 이 마을에 사는 고춧가루 장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천 앞을 지나가다가 장사 문서를 업문으로 썼다 하여 곤장을 죽도록 맞고 오는 길이옵니다. 이를 잘 살펴주시기 바라나이다. 라고 공손히 아뢰었어요. 그래, 너는 왜 그 나라에서 쓰라는 양반의 친서를 쓰지 않고 쓰지 말라 하는 상놈의 글을 썼느냐? 소인이 무식하여 진서를 몰라서 그렇게 되었사오니 바라옵건대 진서로 고춧가루라고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라나이다. 정자 나무 밑은 불씨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잠잠해졌지요. 원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 행여나 하고 옆 사람들을 힐끔힐끔 눈짓했으나 모두 입속으로 고춧가루? 고춧가루라 하며 외워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지요. 양반들은 사서삼경을 죄다 읽었노라 배를 내밀고 다니기를 그리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별것 아닌 고춧가루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을 생각해 보니 슬그머니 배알이 났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말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때 점심을 먹고 김 매러 가던 김서방이 이 꼴을 보고는 참다 못하여 웃음을 터뜨려 껄껄 웃었답니다. 그러자 어느 탕돌한 놈이 양반들 앞에서 감히 무례하게 웃는고 하고 난처해서 앉았던 원님이 얼결에 호통치는 것이었지요. 양반이 양반의 글을 쓸 줄 몰라 말문이 막혔으니 어찌 우습지 않겠소이까? 저는 비록 호미로 땅을 긁어먹고 사는 농군이오나 그까지 고춧가루 쯤은 양반의 글로 쓸 수 있소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였어요. 원님은 크게 화가 나서 이 고얀 놈 같으니 한다는 양반 선비들도 어려운데 너 같은 놈이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하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부하가 상투 끝까지 치민 원님은 홧김에 붓대를 획 뿌려 던지며 이놈 그 당장 써보거라. 만약에 쓰지 못할 때에는 능지처차 말이라 하고 위협하였어요. 농부는 태연스럽게 소인에게는 황모로 된 필묵은 필요치 않사오니 원님께서는 똑똑히 보시기나 하옵시오 하며 호미자루를 허리쯤에서 빼더니 거꾸로 지고 땅바닥에 10자를 크게 써놓고 하는 말이 고추 내리 그었으니 고추요 가루 건너 그었으니 가루가 아니옵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엎디어 하회를 기다리던 고춧가루 장사는 무릎을 탁 치며 이게 진짜 고춧가루로구나 하며 탄복을 하였고 정자 나무 아래 모여 앉았던 원님과 양반들은 진설을 자랑하다가 톡톡히 망신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말하는 남생이 옛날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부자이며 욕심쟁이인 형은 앞마을에 살았고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동생은 뒷마을에 살았어요. 어느 해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지요. 동생 덕보는 나무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갔답니다. 윙 윙 매서운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사납게 흔들면서 지나갔어요. 덕보는 꽁꽁 언 손을 불면서 나무를 했지요. 추워라. 바위 밑에서 잠시 쉬어야겠구나. 바람을 피해 바위 아래에 쭈그리고 앉은 덕보는 자신의 처지가 무척 처량하게 느껴졌답니다. 덕보가 가난하게 살게 된 것은 모두 앞마을에 사는 형 때문이었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형은 동생 덕보에게 쌀 한 톨도 주지 않고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는 동생을 내쫓았어요.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난 덕보는 뒷마을로 와서 뗄나무를 해다 팔며 살았지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뱅이가 되었을까? 덕보는 한숨을 내쉬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착한 덕보는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뱅이가 되었을까? 덕보는 깜짝 놀라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바람 소리만 쌩쌩 들려왔지요. 이상하다. 누가 내 말을 흉내내는 것일까? 도깨비나 귀신이 나를 홀리려고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덕보는 누가 자기 말을 흉내내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다시 말을 해보았어요. 어흠, 내 말을 흉내내는 녀석이 누구냐? 어흠, 내 말을 흉내내는 녀석이 누구냐? 이 녀석 봐라. 너는 누구냐? 이 녀석 봐라. 너는 누구냐? 덕보는 계속 말을 하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소나무 밑에 남생이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남생아, 네가 내 말을 흉내내었구나. 하하, 남생아, 네가 내 말을 흉내내었구나. 남생이는 계속 덕보의 말을 따라했지요. 참으로 신기한 남생이도 다 있구나. 남생이가 말을 하다니 마을로 가지고 가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겠는걸.
덕보는 남생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왔답니다. 덕보네 집에 그 말하는 남생이가 있다네. 우린 말하는 남생이를 보러 가세나.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남생이를 보려고 덕보네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여보게 덕보, 그 자네 집에 말하는 남생이가 있다던데 그게 정말인가? 여보게 덕보, 자네 집에 말하는 남생이가 있다던데 그게 정말인가? 덕보 앞에 있던 남생이가 대추나무집 할아버지의 말을 흉내내었어요. 정말로 남생이가 말을 하는구나. 정말로 남생이가 말을 하는구나. 하하하. 남생이가 또다시 말을 흉내내었어요. 그때 한 구경꾼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지요.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구경을 공짜로 할 수는 없지. 모두들 한 양씩 내고 말하는 남생이를 구경하세.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구경거리는 100냥을 주어도 보지 못할 거예요. 덕보는 마음씨가 곱고 착하니까 신령님이 복을 내려 말하는 남생이를 덕보에게 준 건지도 모르지요. 마을 사람들은 돈을 한 냥씩 내고 남생이 구경을 했답니다. 덕보의 집에 말하는 남생이가 있다는 소문은 하룻밤 사이에 이고울 저고울로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부터 덕보의 집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그리하여 덕보는 며칠 사이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무엇이라고? 덕보 녀석이 말하는 남생이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다면 당장 가서 그 말하는 남생이를 빼앗아 와야겠다.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형은 뒷마을 동생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덕보는 형을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그러자 남생이도 똑같이 인사했지요. 형님, 어서 오십시오. 남생이의 말에 형은 화를 벌컥 내었어요. 허허, 이 녀석 보아라. 내가 어째서 네 녀석의 형이냐? 허허, 이 녀석 보아라. 내가 어째서 내 녀석이 형이냐? 남생이가 형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자 구경꾼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댔어요. 구경꾼들의 웃음거리가 된 형은 동생을 데리고 얼른 방으로 들어갔지요. 덕보야, 그 너 혼자만 돈벌이를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하자꾸나. 그래서 말인데 그 남생이를 내게 사흘만 빌려다오. 아, 예, 그러지요. 그 대신 사흘 뒤에는 남생이를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제 그만 남생이를 산에 데려다 줄 생각이거든요. 남생이가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요. 마음씨 착한 덕보는 선뜻 형에게 남생이를 빌려주었어요. 그래, 그래. 그 약속은 꼭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형은 이렇게 말하고는 남생이를 통 속에 넣어들고 동생의 집을 나왔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로 가야 해. 얼마 후 장터에 도착한 형은 길 한복판에 서서는 여기 말하는 남생이가 있소이다. 성냥식 내고 구경들 하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했어요. 덕보네 집에 말하는 남생이가 있다더니 오늘은 장에까지 나왔구먼. 말하는 남생이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여러분, 말하는 남생이를 구경하려면 먼저 구경값을 성냥씩 내시오. 욕심이 많은 형은 구경꾼들이 구경만 하고 그냥 갈까봐 돈을 먼저 받았어요. 여보시오,
그 바쁜 사람들 그만 세워두고 빨리 말하는 남생이를 보여주시오. 돈은 그만 받고 빨리 남생이에게 말을 시켜보시오. 구경꾼들은 아우성을 쳤어요. 여러분들, 그럼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말하는 남생이에게 말을 시켜보겠소. 형은 말하는 남생이를 통 속에서 꺼내었어요. 남생아, 남생아, 어서 말을 해보아라. 그러나 남생이는 말을 하지 않고 두 눈만 멀뚱거렸지요. 남생이 녀석아, 말을 해보라니까, 어서. 남생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여보시오, 남생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소? 어서 돈을 내놓으시오. 나쁜 사람 같으니 어서 돈을 내놓으시오. 사람들을 모아놓고 속임수를 쓰다니. 화가 난 구경꾼들은 형에게 우르르 달려들어 사정없이 때렸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형은 할 수 없이 구경꾼들에게서 받았던 돈을 돌려주며 잘못을 빌었지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돌아간 뒤 단단히 화가 난 욕심쟁이 형은 이 쓸모없는 녀석아, 너 때문에 망신만 당하고 사람들한테 몰매만 맞았잖아. 에이. 하고는 남생이를 냅다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답니다. 그런데 워낙 세게 내던진 바람에 그만 남생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욕심쟁이 형은 씩씩거리면서 뒷마을 동생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덕보야, 네 녀석 때문에 돈을 벌기는커녕 매만 실컷 맞고 왔다. 그러니 어서 약값을 내놓거라. 형은 아무 죄 없는 덕보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답니다. 형님, 남생이는 어디에다 두고 오셨습니까? 두고 오긴? 남생이는 장터 길바닥에 죽어 있을 거다. 아무 쓸모도 없는 벙어리 남생이를 데리고 다녀서 무얼 하겠느냐? 남생이가 죽다니요. 덕보는 깜짝 놀라서 급히 장터로 달려가 보았어요. 정말 남생이는 죽은 채로 길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지요. 남생아, 불쌍한 남생아. 덕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생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생이를 비단 보자기에 잘 싸서 뒷뜰에다 고이 묻어주었지요. 다음날 아침 남생이의 무덤에서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파란 싹은 무럭무럭 자라더니 놀랍게도 저녁 무렵에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생이의 넋이 나무가 되었구나. 덕보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나무에 정성껏 물을 주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지요. 잠자리에서 일어난 덕보는 깜짝 놀랐답니다. 뒷뜰에 있던 나무가 밤 사이에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 덕보네 집 지붕을 온통 덮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해질 무렵에는 엽전 모양의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열렸어요. 엽전같이 생긴 저 노란 열매는 무엇일까? 덕보는 이상한 열매를 올려다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깊은 밤이 되었답니다. 쨍그랑 쨍그랑 짤랑 짤랑. 덕보는 이상한 소리에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마당에는 금돈이 떨어져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죽은 남생이의 넋이 돈나무가 되었구나. 덕보는 돈을 쓸어 모으면서 죽은 남생이 생각에 또다시 슬퍼졌답니다.
하늘님께서 착한 덕보에게 상을 내려주신 거야. 동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덕분에 집에 있는 신기한 돈나무에 대해 말했어요. 그런데 덕분에 돈나무에 대한 소문은 또다시 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욕심쟁이 형은 전처럼 동생네 집으로 달려왔어요. 덕보야, 소문을 듣자 하니 너의 집에 돈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면서? 옳지, 바로 저 나무로구나. 집에 가져다 심게 가지 하나만 꺾어다오. 예, 형님. 이번에도 덕보는 선뜻 돈나무 가지를 뚝 꺾어 형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형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손을 내밀었지요. 하나는 너무 적으니 한 가지만 더 꺾어다오. 덕보는 서슴지 않고 가지 하나를 또 꺾어주었답니다. 아우야, 그 2개를 심었다가 1개가 죽으면 하나만 덜렁 남게 되니까 가지 하나만 더 꺾어다오. 이번에는 내가 골라서 꺾어가야겠구나. 형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욕심쟁이 형은 가운데에 있는 큰 가지를 꺾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은 앞마당과 뒷마당 그리고 옆마당에 각각 돈나무 가지를 1개씩 심었답니다. 돈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하룻밤 사이에 형의 집을 온통 뒤덮었어요. 우당탕탕 우당탕탕. 집이 떠나갈 듯한 커다란 소리에 형은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 보았지요. 아이고, 이게 뭐야? 어제 심은 나무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는구나. 돈이 열리기는커녕 나무에서는 커다란 돌멩이들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답니다. 형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2발만 동동 굴렀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요. 우당탕탕, 우르릉, 꽝. 주먹만한 돌멩이들이 우박처럼 계속 쏟아져 내렸지요. 그러자 욕심쟁이 형의 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형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돌산이 생겨버렸답니다. 바보와 거울. 옛날에 조금 모자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일도 시켜야 하고 시키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인지조차 몰랐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스스로 하는 일이란 밥 먹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일이 다였어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사람을 만들지? 아버지는 늘 걱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좋은 꾀를 냈어요. 좋은 꾀란 아들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 시장에 보내보는 일이었지요. 물건을 제대로 사오기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었어요. 아들은 힘이 장사여서 시키기만 하면 나무는 한 짐씩 했지요. 그걸 팔아 필요한 물건을 사오면 적어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장날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 10냥을 주며 말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사고 싶은 것을 사가지고 오너라. 아버지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은 히히히 웃으며 돈을 받았어요. 아들은 10냥을 품에 넣고 껐덕거리며 장으로 갔답니다. 장터로 들어가는 길목에 거울을 파는 장사가 있었어요. 아들은 거울 장사 앞으로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아니, 나랑 비슷한 놈이 저 속에 있네.
아들은 거울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았어요. 눈을 깜빡거리면 거울 속의 사람도 깜빡거렸지요. 그리고 입을 해 벌리면 거울 속의 사람도 입을 해 벌렸답니다. 또 주먹을 쥐어 보이면 거울 속의 사람도 주먹을 쥐어 보였어요. 아들은 재미가 있어 거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지요. 이걸 얼마나 줘야 사갈 수 있나? 아들은 생각하며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2냥을 주고 거울을 샀지요. 오라, 2냥이구나. 아들은 2냥을 주고 거울을 사왔답니다. 아들이 거울을 사오자 아버지는 속으로 좋아했어요. 저놈이 멀쩡하구나. 거울을 사오게. 아들은 밤새도록 거울만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저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이놈이 장에 갔다 와서 피곤한가? 아버지는 아들이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줄로만 알았어요. 밥을 푸던 어머니가 소리쳤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고 뭘 하느냐? 어서 일어나 밥 먹고 나무하러 가야지. 여전히 아들은 꼼짝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해그머니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어머니는 거울을 가리켰어요. 거울에는 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지요. 여보, 글쎄 어저께 이놈이 장에 가더니만 할망구를 사왔지 뭐예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빙그레 웃었답니다. 아들은 그제야 거울 속 사람이 자신인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돼지꿈 해몽.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돼지꿈을 꾸었더래요.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몰라 동네 나이 많은 노인한테 가서 그 꿈이 좋은 꿈인가 아닌가 해몽 좀 해달라고 말했지요. 영감님은 자네 오늘 잘 먹을 일이 생겼네 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먹을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실없는 영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까 이웃 아저씨 댁에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와서는 우리 집에 매부가 오래간만에 왔다고 오셔서 같이 좀 놀아달래요 하더래요. 이 사람은 별로 할 일도 없어서 아저씨 댁으로 갔지요. 아저씨 댁에서는 사위가 왔다고 떡이야 술이야 고기야 잔뜩 차린 상을 내왔더래요. 이 사람은 뜻밖의 맛있는 음식을 많이 얻어먹고는 그 영감 해몽이 잘 맞는데 하고 감탄했지요. 이 사람이 그날 밤에 또 돼지 꿈을 꾸고는 또 노인을 찾아가서 해몽을 해달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영감님은 오늘은 새 옷 입을 일이 생겼네 그려 하더래요. 이 사람은 옷을 갈아입은 지가 며칠 안 되어서 새 옷 입을 일이 없을 텐데 하며 집으로 왔답니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옷을 갈아입으라고 새 옷을 내주더래요. 왜 벌써 옷을 갈아입으라 하느냐 물으니까 한 보름 있으면 친정아버지 환갑이니까 그때 새 옷을 입고 가게 빨래를 해야 하므로 그런다고 하더래요. 이 사람은 그 영감의 해몽이 잘도 맞는다고 신기하게 여겼었지요. 그날 밤에 이 사람은 또 돼지꿈을 꾸고는 다음날 아침에 그 영감한테 가서 해몽을 해달라고 했어요. 영감은 오늘은
얻어맞을 일이 있겠구먼. 하더래요. 이 사람은 남한테 잘못한 일도 없고 내가 싸움을 걸 일도 없는데 얻어맞겠다니 당차는 말이라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쪽에서 동네에서도 불량하기로 소문난 놈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며 오는 것을 보고 저놈하고 마주쳤다가는 재미없게 생겼네. 하고 옆 골목으로 몸을 피했지요. 그랬더니 그놈이 쫓아와서 야, 이 자식아, 왜 사람을 보고 피하는 거야? 내가 너를 잡아먹는 호랑이라도 되느냐? 이놈 맛 좀 봐라. 하면서 달려들어 치고 패고 하더래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난데없이 매를 맞고 보니 그 영감의 해몽이 신기하게도 다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감을 찾아가서 여태까지 일어난 일을 다 말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하게 맞게 해몽하느냐고 물었지요. 영감은 이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거야 별게 아니지. 돼지라는 것은 꿀꿀거리는 게 아닌가. 돼지가 처음에 꿀꿀거리면 배가 고파서 그러는 줄 알고 사람은 돼지죽을 갖다 주지. 그러니까 처음 돼지꿈을 꾸었을 때는 돼지가 죽 먹을 것을 의미하니 음식 얻어먹는 꿈으로 해몽되는 것이요. 다음에 꾼 돼지꿈은 돼지가 두 번째로 꿀꿀거리는 것으로 볼 수 있지. 밥을 주었는데도 꿀꿀거리는 것은 아마도 우리 안이 불편해서 그런 줄 알고 주인은 돼지 깃을 갈아줄 것이거든. 깃을 가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으니 둘째 꿈은 새 옷 입는 일로 해몽이 되지. 세 번째의 돼지 꿈은 말일세. 밥도 주고 깃도 갈아주고 했는데 또 꿀꿀거리는 셈이니 이놈의 돼지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느냐고 때려줄 게 아닌가. 그러니 세 번째 돼지 꿈은 얻어맞는 꿈일 수밖에 하더래요. 처녀와 중과 곰. 옛날에 어떤 과부가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 과부는 평양 감사를 사위로 삼기가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늘 뒷산 절에 가서 평양 감사 사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십사 하고 부처님께 빌었지요. 그런데 이 절의 중 하나가 과부의 딸한테 욕심이 나서 하루는 부처님 뒤에 숨어 있다가 과부가 한참 빌고 있을 때 너의 정성이 지극하니 네 딸을 잘 되게 하여 주겠노라. 네 딸을 이 절의 아무개 중한테 주거라. 하고 아주 점잖게 말했어요. 과부는 그 말을 듣고 그만 맥이 탁 풀리고 기가 막혔지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 중을 찾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딸을 주면서 데리고 가서 살라고 말했지요. 중은 제 소원대로 예쁜 처녀를 얻게 되어 조아라고 처녀를 궤에다 넣어서 짊어지고 절로 올라가다가 도중에서 평양 감사의 행차를 만났답니다. 중은 처녀를 데리고 가는 것을 감사한테 들켰다가는 큰일이라 생각하고 궤를 길가에 내려놓고 멀찍이 도망쳐서 숨어 있었지요. 감사는 사냥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보니 웬 궤 하나가 길가에 있기에 하인을 시켜 그 궤를 열어보게 하였지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예쁜 처녀가 들어있어 깜짝 놀랐답니다. 감사는 마침 아내가 죽고 없었기 때문에 이 처녀를 아내로 삼을 작정으로 궤에서 꺼내고 그 대신 사냥에서 잡아가지고 가던 곰을 넣어두었지요.
감사는 이 처녀를 쌍교에 태워서 감령으로 데리고 가 예식을 올리고 아내로 삼았답니다. 감사가 지나간 다음 중이 괴를 내려둔 대로 가보았더니 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지요. 중은 좋아라고 괴를 짊어지고 절로 왔답니다. 그리고 다른 중을 보고 자기는 예쁜 색시를 얻어왔다고 자랑하며 색시하고 결혼식을 올릴 텐데 색시가 부끄러워서 소리를 지를지 모르니 아무리 소리를 지르더라도 자네들은 못 들은 채 하고 있어주게 하고 부탁했어요. 이 중은 괴를 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괴를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괴 뚜껑을 열었답니다. 괴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처녀가 나오려고 하는 줄 알고 처녀를 꺼내려고 손을 넣었지요. 그랬더니 괴 안에서 손등을 싹 활키었어요. 중은 처녀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줄 알고 왜 그러느냐? 왜 그래? 우리는 내외가 되어서 살 사이가 아닌가?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게나. 하면서 다시 손을 괴 안으로 들이밀자 괴 안에서 무엇이 후다닥 뛰어나와 핥히고 물어뜯지를 않겠어요. 중이 자세히 보니 처녀인 줄 알았던 것은 천만 뜻밖에도 곰이었답니다. 중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으나 문이 꽉꽉 잠겨 있어 나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사람 살려!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중들은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무슨 소리가 나든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중의 방으로 가지 않았답니다. 중은 죽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봤지만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아 그만 곰한테 잡아먹히고 말았지요. 이튿날 날이 새고 대낮이 다 되어도 중이 방에서 나오지를 않자 다른 중들은 저놈이 섹시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여태 안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나 저녁 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자 무얼 하고 있기에 아직도 안 나오나 하고 한 중이 방문을 열어보려 했지요. 그런데 문이 안으로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처녀도 없고 중도 없고 난데없는 곰 한 마리가 입맛을 쩝쩝 다시고 앉아 있었어요. 나쁜 마음을 먹고 억지로 제 욕심을 채우려던 중은 그만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착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 부처님한테 치성을 드린 과부는 소원대로 평양 감사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고 그 딸도 잘 살게 되었답니다. 칠 때나 꺼트리지 않은 불. 옛날에는 불을 퍽 귀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었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잘 간수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요. 이러한 시절에 어떤 곳에 칠 때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어오는 집이 있었어요. 이 집에서 새 며느리를 맞이해서 사흘 만에 부엌으로 들여보낼 때 시부모는 새아가, 이 불씨는 오늘부터 네가 맡아라. 이 불씨는 칠대 할아버지 때부터 한 번도 꺼뜨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내려온 아주 소중한 불씨이니 그리 알고 잘 간수하여라. 만일에 불을 꺼뜨리든지 하면 우리 집 자손 노릇을 못할 사람이니 그때는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거라. 하고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불씨를 받았답니다. 그리하여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특별히 조심하였어요.
그런데 그 불씨를 이어받은 지 사흘 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불씨를 담아둔 청동 화로의제가 헤쳐져 있고 불은 꺼져 있었지요. 새 며느리는 깜짝 놀라 시아버지한테 가서 그 말을 하였답니다. 시아버지는 불이 꺼졌다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런 중한 불을 꺼뜨렸다니 너는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못할 아이구나. 썩 나가거라. 하고 호령호령 하였답니다. 며느리는 불이 꺼져 있던 형편을 잘 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불을 새로 읽어주며 잘 간사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불씨는 또 꺼져 있었어요. 화로에 불이 헤쳐져 있는 것을 보니 불이 저절로 꺼진 것이 아니고 누가 일부러 죽여놓은 것 같았답니다. 문은 꼭 걸려 있었고 누가 들어왔다 간 흔적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상하기도 하다. 분명 누가 날 못살게 심술 부리는 것이로구나. 그 심술 부리는 놈이 어떤 놈이람?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시아버지한테 가서 불이 또 꺼졌다고 말했지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더욱 화를 내며 이거 안 되겠구나. 너는 우리 집 사람이 못될 아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을 꺼뜨리다니 오늘로 당장 친정에 보낼 테니 서럽다 말고 가거라. 하고 아주 딱 잘라 말했어요. 며느리는 자기의 부주의로 불을 꺼뜨린 것이 아니고 누가 일부러 꺼뜨린 것 같다고 말하며 한 번만 더 봐주시면 다시는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빌었지요. 이러고 보니 시아버지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불을 일구어 주었어요. 며느리는 그 불을 받아서 더 잘 일구어서 화로를 부뚜막 위에 올려놓고 그날 밤에 자지 않고 물독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녘쯤 되니까 한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발가벗은 동자 하나가 어디선가 뛰어들어오더니 아궁이 속의 불을 뒤져 헤치고 또 부뚜막 위에 놓인 청동 화로의 불도 헤쳐서 끄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것을 보고 뛰어나가서 그 발가벗은 동자를 붙잡으려 하였지요. 그랬더니 동자는 날쌔게 뛰어서 문 밖으로 도망쳐 버렸답니다. 며느리는 요놈 봐라, 네가 어디로 도망칠 테냐 하면서 뒤쫓아 달렸어요. 동자는 잡힐 듯 하며 도망갔지요. 며느리는 요놈, 요놈 하며 뒤따라갔어요. 그리하여 어느 산꼭대기로 올라갔지요. 동자는 계속 도망쳐서 날이 훤해질 무렵에야 어느 돌틈의 풀포기 사이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얼른 쫓아가서 동자의 머리채를 끌어잡고 꺼냈지요. 그러고는 부엌김에 서너 번 땅바닥에다 태지를 쳤어요. 그러나 동자는 조그만 상처도 나지 않고 멀쩡하였지요. 며느리는 이 동자를 꽉 붙잡아 머리에다 이고 되돌아섰지요. 칠대째 꺼뜨리지 않고 전에 내려오던 소중한 불씨를 꺼뜨린 요사스러운 놈이 바로 이 놈입니다. 하고 시부모님에게 보이고 싶어서 걸음을 재촉하였답니다. 한편 이 집에서는 불씨는 꺼져 있고 며느리는 없어져서 야단법석이었답니다. 사람들을 사방에다 놓아 찾아보았지만 며느리는 아무데도 없었어요. 시부모는 혹시 범한테 잡혀가지는 않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며느리가 무엇을 이고 들어왔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며느리는 머리에 인 것을 대청마루에다 획 태지를 치고 그만 쓰러졌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대청에다 내던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것은 어린애만한 큰 동삼이었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는 그 동삼을 고이 받쳐들고 큰 방으로 들어가서 상위에다 잘 모셔놓았어요. 그러고는 며느리를 방에다 눕히고 몸을 주무른다 미음을 먹인다 하며 잘 간호하였지요. 며느리는 한참 만에 깨어났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불씨를 여러 번 꺼뜨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라가 염려 마라. 이제부터는 불 간수하느라고 애를 쓰지 않아도 좋다. 우리가 지성으로 불씨를 간수하여 질 때나 꺼뜨리지 않고 이어왔기 때문에 하느님이 감동하시어서 이렇게 커다란 동삼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며느리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정성스럽게 지성을 다하면 하느님이 뜻하지 않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들려주며 이제부터는 다른 일도 지성껏 하여야 한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 뒤 시아버지는 이 동삼을 서울로 가지고 가서 팔았지요. 동삼은 엄청나게 큰 귀한 것이라 벅 많은 값을 받아서 이 집은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